5체계를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모형에서 대상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의 청소년이라 하자. 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체계들을 맥락적 차원에서 5가지 체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시체계입니다. 미시체계는 소속체계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중학교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체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족입니다. 학교고요. 그 다음에 또래 집단입니다.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중간체계입니다. 중간체계는 바로 위에서 했던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을 말합니다.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을 우리는 바로 중간체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례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 그 다음에 줄 긋고 학교, 그 다음에 학교, 줄 긋고 또래, 집단,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간체계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체계입니다. 외부체계라고도 하고요. 자, 외부체계는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학교 3학년이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체계입니다. 영향 미치는 체계를 우리는 외부체계라 말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모님의 직장입니다. 부모가 맞벌이 하네요. 부모의 직장은 이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외부체계가 됩니다. 네 번째, 거시체계입니다. 거시체계는 이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책, 제도,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거시체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 문화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청소년 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자, 마지막 시간체계가 있다. 시간체계는 어떤 역사적인 환경을 우리가 시간체계라고 말해요. 역사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시간체계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5가지 체계 중에 내부체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부체계 X,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죠.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거를 먼저 바탕으로 해서 쭉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미시체계 들어갑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접촉하는 친밀한 물리적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청소년의 발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생애 초기에는 집과 가족이 미시체계를 대표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놀이터, 학교, 또래 친구, 여름 캠프, 교회 등이 중요한 미시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들 요인들은 청소년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또래 미시체계는 다양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지위와 특권, 우정, 인기, 수용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미시체계는 부모의 풍부한 정보 제공과 안정적인 애착 제공, 또래 집단의 가치 있는 규범 수용, 성역할 정체성 확립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은 청소년의 발달을 촉진하며 미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5번에 보면 부모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동그라미 치고요. 또래 집단이 나왔습니다. 또래 집단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또래 집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중간체계 별표입니다. 미시체계 사이의 관계나 상황들 사이의 연관성을 말합니다. 미시체계 간의 연관성을 말한다 이 말이죠. 사례는 가족 경험과 학교 경험의 관계,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의 관계, 여기서 끊어야 돼요. 가족 환경과 또래 우정 형성의 관계 등을 말합니다. 뭐와 뭐의 관계인데 뭐와 뭐에는 다 미시체계들이 들어있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거부된 청소년들은 그러면 끊어야 되겠죠. 학교에서 교사들과 긍정적 관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미시체계와 학교라는 미시체계를 서로 연결해 놨잖아요. 이게 중간체계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처럼 실제적인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지만 서로 다른 미시체계 간의 연결고리 또는 상호 호혜적 상승관계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거나 갈등적인 형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부모와 또래 친구의 가치관이 조화로울 수도 있고
자, 부모, 또래 친구 이런 것들이 다 미시체계들이죠. 서로 연결해 놨습니다. 중간체계입니다. 또래들이 학업을 방해하고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 개인의 학업적 성취를 일관되게 조화로운 형태를 저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간체계가 되겠습니다. 외부 체계입니다. 청소년이 외부 체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의사결정은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부 체계 의사결정은 청소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없을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사례는 부모의 직장 세계의 밑줄입니다. 부모의 직장 세계와 직장 상황은 끊어요. 청소년이 살아가는 조건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장 상사는 부모가 어디에서 일할지, 무슨 일을 할지, 얼마만큼 벌지, 여가를 얼마나 갖게 될지 등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고스란히 또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겠죠. 거시체계입니다. 1번 별표, 각 개인이 속한 각 문화 동그라미, 문화적 특유의 이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도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시체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문화, 정치, 사회, 법, 종교, 경제, 교육에 대한 가치관, 공공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 바로 거시체계가 됩니다. 메마른 체형을 미와 성적 매력과 동일시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신경성 식욕부진증, 즉 거식증이나 신경성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 행동은 거시체계, 가로, 즉 시작 외모에 대한 문화적 기준의 왜곡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의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거시체계의 사례가 됩니다. 시간체계입니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회 역사적 환경의 양식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환경의 동그라미. 제가 역사적 환경만 써드렸습니다. 사례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연구자는 이혼 후에 첫 1년이 부정적인 영향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 영향은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부정적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첫 1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 시간적인 흐름이죠. 그 다음에 이혼 후에 2년쯤 지나면 2년의 동그라미, 자,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덜 혼란스럽게 되고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의 소녀들은 20년, 30년 전과는 달리 직업을 갖도록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30년 전과 지금을 본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차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또 보면 스탠버그의 사랑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구성 요소는 열정, 친밀감, 헌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헌신과 동의어가 있어요. 책임, 결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버그는 사랑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뜨거운 측면의 열정, 따뜻한 측면의 친밀함, 그리고 차가운 측면의 헌신, 의지, 책임, 결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형 8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유형 8가지는 밑에 그 다음에 보시면 삼각형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친밀감만 있는 것을 호감이라 합니다. 좋아한다 라고 하잖아요.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우정과 같은 것이다. 뜨거운 열정과 상대에 대한 헌신적인 행동은 없지만 가깝고 따뜻하게 느끼는 상태를 좋아함, 말하는 좋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아함 이퀄 호감이에요. 그 다음에 열정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린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정만 있는 경우가 바로 이제 홀린 사랑 이런 것들이 도치성 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첫눈에 빠진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 유형의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정이나 친밀감은 없고 헌신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공허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기간 서로가 감정적인 몰입이나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한 정체된 관계 속에서 사랑 없이 결혼 생활하는 부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로 친밀하여 열정은 느끼지만 의지가 없는, 즉 결혼과 같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확신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경우를 낭만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남녀 주인공처럼 처음 보자마자 강한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일시에 사랑에 불꽃이 타오르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낭만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함이라든지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열정을 느끼고 결혼할 결심은 섰지만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를 얼빠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빠진 사랑은 열정과 헌신만 있는 것입니다.
흔히 헐리우드식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사랑으로서 만난 지 며칠 만에 열정을 느껴 약혼하고 곧바로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식의 사랑을 우리가 얼빠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친밀함이란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별표 친밀함과 의지는 있으나 의지가 바로 헌신이라 했습니다. 열정이 없을 경우를 우애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열정이 없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우애적 사랑이다. 이것이 출제된 포인트입니다. 자,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남녀 주인공처럼 상호 협조하는 친구 같은 감정을 갖는 사랑이 바로 우애적 사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세 요소가 모두 결핍된 것을 가식적 사랑이라 하고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감 있게 있는 것을 우리가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들어가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의 관계는 대체로 열정, 친밀감, 헌신 중 하나나 두 가지 요소만이 존재하면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모두 다 결핍된 것을 우리가 가식적 사랑이다. 좀 흔하진 않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균형감 있게 있는 것을 보시죠. 세 요소 중에 열정은 관계 형성 초기에도 생길 수 있으나 친밀감이나 헌신 요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세 요소를 두루 갖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도 뿌리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스탠버그의 사랑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밑에 보시면 열정, 친밀감, 헌신이 있다. 헌신의 동의어가 책임, 결심, 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정적인 감정, 신체적인 매력, 성적인 욕구를 증진시키는 동기가 되고요. 사람을 생리적으로 흥분하고 들뜨게 만듭니다. 그러나 열정은 강렬한 만큼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서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친밀감입니다. 정서적인 연결감을 말합니다.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연결감을 친밀감이라 하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를 의지하고 잘 이해하게 됩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나 일단 형성된 친밀감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헌신, 책임, 결심입니다. 의지라고도 하고요. 사랑의 사고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사고적, 인지적에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의식적인 결단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결단 또는 결심,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헌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나 일단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헌신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쭉 분석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이론, 사랑의 3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3요소는 친밀감,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헌신이 있다. 헌신의 동의어가 많았어요. 의지, 책임, 결심,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헌신과 동의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그렸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자, 여기가 친, 여기가 헌, 여기가 열입니다. 암기법이에요. 친, 헌, 열 꼭 기억하세요. 자, 머릿속에 이것을 구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거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헌신은 차가움을 말한다 했습니다. 차가움을 말하는 것이 헌신이다. 그 다음에 열정은 뜨거움을 말합니다. 열정은 뜨거움을 말한다. 자,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이게 친밀함이다. 친밀감. 그 다음에 이것이 헌신. 이것이 열정이다. 자, 이 세 가지가 고루 있는 것, 세 가지가 골고루 있는 것을 우리가 성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세 가지가 모두 결핍된 거, 모두 결핍된 사랑을 우리는 가식적 사랑이다 라고 했어요. 가식적 사랑이다. 자, 지금부터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암기법을 할 건데, 호, 우, 공, 호, 우, 공, 그 다음에 얼, 도, 낭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동그라미 칩니다. 호, 우, 공, 얼, 도, 낭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면 되죠. 첫 번째가 호감입니다. 호감은 좋아함을 말합니다. 해석해 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하세요. 열정과 헌신이 없고 친밀감만 있는 사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는 우애적 사랑이다. 우애적 사랑. 우애적 사랑에 대해서 해석해 보세요. 자,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돼요? 친밀감과 헌신은 있지만 열정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는 공허한 사랑입니다. 공허한 사랑을 해석해 보세요. 헌신만 있는 사랑이에요. 친밀함이나 열정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얼빠진 사랑입니다. 자, 얼빠진 사랑을 해석해 보세요. 열정과 헌신 있고 친밀함이 없는 사랑이 됩니다. 자, 이것을 도취적 사랑이라 합니다. 도취적 사랑을 홀린 사랑이다 말합니다. 동의어입니다. 해석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열정만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낭만적 사랑입니다. 낭만적 사랑을 해석해 보세요. 네, 헌신이 없는 다만 친밀함과 열정이 있는 사랑을 낭만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정리가 되셨죠? 이 정도 아시면 스탠버그의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호우공 얼도낭 이걸 꼭 외우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외우세요. 자, 이제 설리반의 대인관계 발달 과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발달 심리에서 정리를 했었어요. 이 교재에 있는 도표가 똑같이 들어있는데요. 여기는 판서를 하지 않고 제가 발달 심리에서 판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리반의 대인관계 발달 과정 6단계가 있는데요. 유아기, 아동기, 소년, 소녀기, 전 청소년기, 청소년 초기, 청소년 후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아기 2세에서 3세를 보면 타인과의 접촉 욕구와 양육자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양육자로부터 공급받고 초기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유아기 참고. 그 다음에 아동기 들어갑니다. 별표 6에서 7세입니다. 6세, 7세. 놀이에 성인의 참여를 희망하게 되고요. 성인이 원하는 행동을 한다. 첫 번째 점의 별표.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 자, 밀줄 쳐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점. 특정 친구를 선택하지만 관계는 가상적이고 공상적입니다. 소년, 소녀기 10살입니다. 첫 번째 점 별표. 또래 친구를 얻고자 하며 또래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자, 친구 관계에서 보다 친밀한 진정한 첫 친구를 사귀고 학교를 통해 대인관계 폭이 넓어집니다. 전 청소년기 14세 별표.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네, 단짝 친구가 나옵니다. 단짝 관계가 나와요. 동성 친구와 1대1의 관계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오른쪽에 단짝 친구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세 두 번째 점 들어갑니다. 폭넓은 대인관계에서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생각, 느낌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 청소년기 14세입니다. 18세에 들어갑니다. 18세 청소년 초기 때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점별표, 성적 접촉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성 친구와의 친밀 욕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가 생기는데 이성 친구와의 친밀 욕구와 본능적 욕구 충족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적 접촉 욕구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기까지 청소년 후기를 보면 성인 사회의 통합 욕구를 가지게 되고 성적 욕구와 친밀감의 욕구가 통합이 됩니다. 통합의 동그라미. 위의 단계에서는 갈등했었는데 여기서는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애정에 입각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청소년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판서 내용, 여러분이 노트의 내용은 발달 심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인지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발달하면은 청소년기 있기 때문에 형식적 조작기와 연관성이 있다. 누가 이야기했죠? 피아제입니다. 이것도 발달 심리에 있는 내용인지 아시죠? 자, 청소년기 사고의 질적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현실 지향적 사고에서 가능성 지향적 사고 가로 닫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능성 지향적 사고는 어떤 문제를 틀에 박힌 사고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대안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2번 경험 귀납적 문제 해결에서 그 다음 가설 연역적 문제 해결 가로 닫고 이것으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 경험적인 세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찰하지 않은 간접적인 대상과 추상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가설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연역적인 추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2차적 추상화 수준에서 그 다음 3차적 추상화 수준으로의 발달 가로 닫고 구체적 조작기의 논리적 사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사고의 직접적 대상에 국한될 뿐 일반적이지 못한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3차적 추상화 수준에 이르러서야 응집성과 일관성에 일반화된 규칙 체계가 출현합니다. 논리적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사고 체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믿음, 종교, 정치, 도덕, 교육 등에 대해서 논리의 일관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논리의 일관성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보면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사고의 특징에서 쭉 나오는데 형식적 조작 사고,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이상적인 사고 또는 가능성의 사고,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는 메타인지, 초인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 조작 사고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가설적인 상황에 대한 사고도 가능한 인지 능력을 말합니다. 추상적 사고, 개별적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형성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형성하는 사고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들을 비교, 대조하거나 사실적 설명을 가하는 것은 구체적 사고에 속하는 반면 자료의 근거에서 추론합니다. 추론의 동그라미, 유추의 동그라미, 추론한 내용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추상적 사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사고, 일반적인 명제를 토대로 구체적인 명제, 결론에 도달하는 사고가 되는데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이 바로 가설 연역적 추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론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것들을 3단 논법이라고 연역법이라 합니다. 가설 연역적 추리에서의 전제는 대개 귀납적 사고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이상적인 사고 또는 가능성의 사고인데요. 대부분 언어적인 형태로만 표현되며 실제 행동까지 수반되는 경우는 특히 초기 청소년의 경우 매우 드물어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증가는 구체적인 사실만이 아닌 가능성을 사고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가능적 지향성 사고라고 말씀드렸죠. 가능성 지향적 사고요. 그 다음에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또한 생각에 대한 생각, 앞에 말씀드렸던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의 밑줄, 메타인지 능력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이 강하게 발달하는 시기인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청소년기에 특수한 신념이 있죠. 그게 바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적 사고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도 합니다.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 이런 것들이 바로 청소년기 자아중심적 사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보면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의 특징에서 가설 연역적 추론, 추상적 사고, 명제적 사고, 조합적 사고가 있다.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고 이상주의로 확대된다. 그래서 이상주의적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사고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됩니다.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사고에 대한 사고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반성적 추상화라고도 합니다. 반성적 추상화의 밑줄. 명제적 사고, A인 동시에 B, A이지만 B는 아님, A도 아니고 B도 아닌과 같은 세 가지의 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명제적 사고라고 합니다. 조합적 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고려가 가능한 사고가 조합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기의 사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들을 좀 약술해 보겠습니다.